늦가을 새벽 2시, 강원도 정선 탄광촌 외곽 낡은 철교 위에 두 사람. 한 사람은 검은 롱패딩에 목도리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등이 살짝 굽었지만 어깨가 넓었고 턱선이 강했습니다. 한때 탄광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의 체형이 아직도 남아있는 70대 노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붉은 코트에 굽 높은 부츠. 이 탄광촌 어디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차림이지만 눈빛은 차가운 40대 여성입니다. 아버지 추워요. 들어가시죠. 여자의 목소리가 다리 위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있다가. 옛날에 여기서 종구랑 낚시를 많이 했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종구, 그 이름을 꺼내면서 잠깐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 아래 강물 소리, 초겨울 강원도 강물은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깎아내는 듯한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여자가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추우니까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됐다. 혼자 설 수 있어. 노인이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낮에 말씀드렸던 서류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그 문제는 낮에 끝내지 않았니? 여자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노인을 간곡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은혜야, 그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나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야. 아버지 제발요. 제 이름으로 일부만 넘겨주시면 돼요. 조금만요.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요즘 잘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이러다 다 날리면 어떡해요? 은혜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지금 시기가 어려울 때야. 곧 회복될 테니까 걱정 마라. 그 사람을 믿지 말아야 했어.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노인이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자의 두 손이 노인의 등에 얹히며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노인의 몸이 난간을 넘어 앞으로 쏠렸습니다.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고 노인이 두 손을 뻗어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여자의 나지막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 제방길을 따라 순찰을 돌던 최기봉. 62세. 낡은 파란색 방한 점퍼에 노란 안전조끼를 걸쳤습니다. 무릎에 보호대를 찬 채 지팡이 없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막장에서 낙반 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다친 뒤로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를 때면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비를 맡아 느린 걸음으로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며 다녔습니다. 이 폐광촌에서 기봉은 3년째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선에서 가장 깊은 막장까지 들어가던 광부였고 20년 넘게 탄을 캤습니다. 무릎을 다친 뒤에는 막장을 떠났고 광산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마을도 텅 비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봉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이 자신의 전부였으니까요. 막장에서 흘린 땀이, 죽어간 동료들의 이름이 이 광산 돌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순찰 경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폐광 정문 제방길 낡은 철교 아래 빈 사택구역. 이 코스를 밤새 2번 돌았습니다. 그날 철교 아래를 지나려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봉의 발이 멈췄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느낌. 위를 올려다보니 다리 난간 위로 붉은 코트를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난간 너머 아래를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다리 끝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봉은 손전등을 강물 쪽으로 비쳤습니다. 그곳 강변 모래톱에 뭔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봉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제방 아래 경사를 잇는 힘껏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리고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변 모래톱에 도착해서 가까이서 보니 70살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검은 롱패딩이 다 젖어 있었고 목도리가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봉이 손전등을 노인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손이 굳었습니다. 이 얼굴,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목도리 밑으로 드러난 넓은 이마, 쭉 뻗은 콧날, 두툼한 귀. 강병철. 이 마을 탄광촌 땅과 건물을 여럿 가지고 있고 사업상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사는 사람. 정선 토박이들이 회장님이라 부르는 사람.
사업상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사는 사람. 그리고 30년 전 무너지는 막장 속에서 나를 등에 업고 끌어낸 바로 그 사람. 기봉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당신을 다시 보게 되다니. 기봉이 허리를 구부려 노인의 목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약하지만 빠르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기봉은 천천히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마 열상은 피가 많이 나왔지만 동맥은 아닌 것 같았고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는 것으로 보아 무릎 골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가볍게 눌러보니 노인의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갈비뼈도 다쳤구나. 기봉은 22해 동안 막장을 다니며 낙반 사고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골절된 팔다리, 찢어진 이마, 망가진 갈비뼈.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건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고개를 들어 다리 위를 보았습니다. 붉은 코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 멀리 자동차 불빛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 노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기봉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다리 아래로 밀어넣은 여자이니 목격자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기봉은 허리춤에 무전기를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저 여자 뒤에 누가 있을지, 신고하면 누가 처음 달려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래톱에서 노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기봉은 그 손을 봤습니다. 막장 안에서 잔해 밑에 깔린 채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기봉은 노인을 살펴봤습니다. 이 상태로 옮길 수 있는 거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변에 있으면 새벽이 오기 전에 발각됩니다. 20년 넘게 이 땅을 걸어온 사람의 지도, 제방길에서 북쪽으로 300m.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폐광 입구가 생각났습니다. 40년 전에 문을 닫은 갱도,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내부 구조는 기봉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갱도 입구에서 20m 안쪽에 환기 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광부들이 교대로 쉬던 자리였습니다. 사람을 숨길 수 있는 곳. 기봉은 이를 악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에잇, 내 팔자야. 무릎이 성하지 않은 사람이 70kg 정도 되는 노인을 들어야 했습니다. 기봉은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저 기봉이입니다. 최기봉이요. 노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기봉은 노인의 무게를 어깨에 실었습니다. 무릎에서 저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발을 뗐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모래톱을 벗어나 제방 위로 올라갔습니다. 힘겹게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초겨울 새벽 정선은 고요했습니다. 마을 불빛도 없었고 개 짖는 소리조차 없이 다만 바람만 내려왔습니다. 탄광촌의 바람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바람도 깊은 곳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300m를 걷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기봉의 무릎이 몹시 아프고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폐광 입구에 간신히 도착하니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경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봉이 경비원으로 일하며 확인해 둔 것이었습니다. 갱도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 불빛으로 돌벽을 비췄습니다. 탄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습기와 철 냄새가 섞인 특유의 냄새. 기봉은 이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으니까요. 20m쯤 들어가니 환기 통로 옆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가로 3m, 세로 2m 남짓. 돌벽이 둘러싸고 있었고 바닥에 오래된 나무 판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노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차서 잠시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갱도 안은 의외로 바람이 없었습니다. 환기 통로에서 미지근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겨울에도 갱도 안은 영상 1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땅속의 온기였습니다. 기봉은 노인의 상태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마 상처는 아직 피가 흘렀습니다. 안전조끼 안쪽 주머니에 붕대 한 뭉치가 있었습니다. 경비원 필수품이었습니다. 붕대를 꺼내 손전등을 입에 물고 이마를 눌러 지혈했습니다. 무릎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골절인지 탈구인지 만져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됐습니다. 기봉은 노인의 옆구리 쪽 갈비뼈를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숨을 쉴 때 왼쪽 가슴이 불규칙하게 들렸습니다. 기봉은 자신의 방한 점퍼를 벗어 노인의 몸 위에 덮었습니다. 안전조끼만 남은 기봉의 어깨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추워지기 시작했지만 노인은 더 추울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뜨고 천천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쉰 목소리였습니다. 갱도예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기봉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노인이 손전등 불빛 너머로 기봉의 얼굴을 찾으려 했습니다. 기봉이에요. 야간 경비원 최기봉이에요.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기봉이. 30년 전 그 기봉이? 기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30년 전 땅속에 묻어둔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갱도 안에서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기봉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의식을 잃고 깨기를 반복하는 동안 옆에서 자리를 지키며 1시간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나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들려. 시끄러워. 좋은 신호였습니다. 짜증을 낼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기봉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갱도 입구 쪽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기봉은 밖의 상황을 확인하러 갱도 입구까지 나갔습니다. 멀리 제방길 쪽에 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남자들이 강변 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등산객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기봉은 갱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회장님을 찾는 것 같은데 경찰이 아니에요. 노인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내 딸, 은혜가 보낸 놈들일 거야. 내가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하려 온 거겠지. 딸이 보낸 사람들이라고요? 기봉이 놀라서 묻자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말이 없다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 엄마가 죽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돈이 없던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공부도 열심히 시켰고 그런데 저의 눈에서 언젠가부터 이상한 느낌이 보였어. 심지어 살기 같은 무서운 느낌까지. 노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분노가 아니고 오히려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기봉은 갱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회장님, 그것보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뭐가? 기봉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여자가 서류를 꺼내 들이밀었던 것, 노인이 거부하자 등을 밀었던 것, 여자가 차를 타고 떠나던 것. 기봉이 본 것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말없이 들었습니다. 기봉이 말을 끝내자 갱도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뭘 넘기라고 했어요? 기봉이 물었습니다. 이 마을 토지 절반이랑 정선역 근처 건물 3채, 내 이름으로 된 것들.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혜가 많은 빚을 진 것 같아.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나 봐. 사채까지 써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모양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선택한 거예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봉은 안전조끼 주머니에서 비상식량을 꺼냈습니다. 에너지바 2개. 야간 순찰 때마다 챙겨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기봉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노인이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 이규학? 25년 된 내 사람이야. 내 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 믿을 수 있어. 근데 핸드폰이 다리에서 날아가서 없어. 기봉이 자신의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 알아요? 응, 외우고 있어. 기봉이 전화를 내밀자 노인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이규학 변호사가 전화를 받은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혜 씨가 어제 저녁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노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벌써 했어? 내 딸이, 그래요. 회장님이 밤에 혼자 나가셨다가 다리에서 실족하셨다고. 경찰이랑 소방대가 새벽부터 수색하고 있어요. 기봉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그 변호사 믿을 수 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봉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야간 경비원 최기봉입니다. 회장님이 강변에서 부상을 입으셨고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어젯밤 다리 위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경찰 수색대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따님이 보낸 사람들이 먼저 올 수도 있으니 방법이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 계세요? 기봉이 위치를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규학 변호사가 도착한 건 3시간 뒤였습니다. 60대 중반, 파란 패딩을 입고 배낭을 맨 모습이 언뜻 보면 등산객 같았습니다. 갱도 안으로 들어와 노인을 보자 눈이 빨개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목이 메어온 듯 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규학 변호사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미숫가루 물이 담긴 뜨거운 보온병 그리고 진통제와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기봉이 소독약을 받아 어젯밤 붕대를 감은 이마 상처를 다시 살폈습니다. 피는 멎었지만 상처가 깊었습니다. 소독약을 묻힌 거즈로 닦아냈습니다. 노인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규학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리가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기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아직 강변 쪽을 수색하고 있어요. 이 변호사가 기봉을 봤습니다. 어제 다리 위에서 목격했다고 하셨죠?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기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봉은 어젯밤 본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메모지에 받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은혜 씨 측이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최경비원님도 위험해집니다. 아버지를 밀어낸 사람, 증인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기봉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조심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가 생각했습니다. 사흘이면 회장님 장례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은혜 씨가 발인 전에 재산 이전 서류를 처리하려 할 거예요. 그 자리에 노인이 낮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발로 걸어 들어가야지. 이 변호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네. 회장님이 살아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럼 증거가 있어야 해요. 기봉이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배낭에서 소형 카메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다리 위쪽에 설치된 교통안전 카메라입니다. 시군청 도로과에 근무하는 지인한테 요청했어요. 영상 보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봉 씨 진술서도 있어요. 더 있어요. 이 변호사가 배낭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은혜 씨가 회장님한테 들이민 서류. 사본이에요. 공증된 사본. 그 서류 원본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인감을 준비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은혜 씨 혼자가 아니에요.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 쪽이야? 그 사람과 은혜 씨가 5년 전부터 같이 움직였어요. 땅값 올려서 팔아치울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계시면 안 되는 계획이었던 거죠. 갱도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탄 냄새, 습한 돌 냄새, 그 사이로 보온병 미숫가루 향이 섞였습니다. 기봉이 노인을 봤습니다. 회장님, 30년 전에 막장에서 저를 업고 나올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노인이 기봉을 봤습니다. 잊었어? 기봉아, 밥 한 번 사라 그거였잖아요. 노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봉이가 기억력은 좋구만. 기봉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밥 한 번 못 사드렸잖아요. 이번에 나가면 회장님이 사세요. 제가 매운 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갱도 안에서 이 나이든 두 남자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기봉은 매일 아침 갱도 밖을 나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수색대는 이틀째에 규모가 줄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 시신이 하류로 떠내려갔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아침 저녁으로 음식과 약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의 무릎은 부목을 대고 천으로 감아뒀습니다. 걷기는 힘들었지만 서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기봉이 오래된 라디오를 갱도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낡은 건전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잡음이 많았지만 뉴스가 들렸습니다. 정선 지역 부동산 사업가 강병철 씨 실종 사흘째. 유족 측은 고인이 평소 야간 산책을 즐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색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강 씨의 장녀 강은혜 씨는 오늘 오전 부친명의 토지에 대한 법원 긴급 재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노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걸 신청해. 기봉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장례식을 빨리 치르려고 서두르는 거야. 공식 발인이 나흘 뒤야. 그 자리에서 서류를 처리하려는 거지. 기봉이 이 변호사를 봤습니다. 나흘 뒤에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걸으실 수 있어요? 노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기봉이 갱도 구석에서 오래된 곡괭이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쓰다가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 적당한 높이였습니다. 이걸로 되겠어요? 노인이 받아들고 체중을 실어봤습니다. 됐어. 기봉이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나흘, 그때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노인이 기봉을 한참 봤습니다. 30년 전에는 내가 그 말을 했어. 막장 안에서 너가 못 걷는다고 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 나에게 의지하라고. 기봉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같은 사람이네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선 읍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동산 사업가의 장례식이라 지역 유지들과 부동산 관계자들, 그리고 취재 나온 기자 2명이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오는 입구 쪽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조문을 받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 출입구를 살피는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강은혜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고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슬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수건을 쥔 손이 가끔 무릎 위에서 펴졌다 오므려졌습니다. 조바심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발인 시각 30분 전. 이때 장례식장 뒤편 주방 쪽에서 3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검은 점퍼를 입은 기봉이 앞장섰습니다. 그 옆에 이규학 변호사가 겨드랑이에 서류 봉투를 끼고 있었고 2사람 사이에 강병철이 있었습니다. 탄광촌 장례식장에서 빌린 검은색의 중고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컸지만 강병철이 입으니 어깨에 무게감이 흘렀습니다. 곡괭이 자루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한쪽 팔은 기봉이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를 걸어가는 3사람의 발소리. 빈소문이 열리자 강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에서 피가 다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장례식이냐? 누가 죽었다고?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놀람과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강은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냐고? 강병철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어서 미안하구나. 내가 다리에서 밀어넣은 애비가. 강은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혼자 다리 위에서 실족하신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걱정이 되는 사람이 더 찾아볼 생각, 기다릴 생각도 없이 장례부터 치르려고 해. 무엇 때문에?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출구를 향해 있습니다. 기봉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기봉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야간 경비원 최기봉입니다. 사흘 전 새벽 2시 반에 다리 밑 제방길에 있었는데 다리 위에서 서류를 꺼내 들이미는 여자와 그걸 거부하는 노인. 그리고 노인의 등을 밀어 난간 너머로 떨어뜨리는 장면.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재빨리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변호사가 앞으로 나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다리 위 교통안전 카메라입니다. 강은혜 씨가 서류를 꺼내는 장면부터 아버지를 미는 장면까지 전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는 야간 경비원 최기봉 씨의 직접 목격 진술서입니다. 강은혜가 발을 뒤로 뺐습니다. 조작이에요.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한지 알아보세요. 사흘 동안 누가 옆에 있었는지 알아요?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기봉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기봉의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분이 막장에서 무너진 돌 밑에 깔린 저를 끌어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나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이 살다가 사흘 전에 우연히 강변에서 이분을 발견했을 때도 지나쳐야 했나요?
강은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봉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한테 이용당할 게 없어요. 저는 야간 경비원입니다. 폐광 지키며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분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분에게 빚만 진 사람이에요. 조문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은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병철이 딸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혜야, 나는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웃던 얼굴이 기억난다. 그때 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던 그 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돈만 쫓고 살면서 사업들을 키워가면서 그 착한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다. 너를 돈만 아는 이런 사람으로 키운 건 내 잘못인 것 같다. 강은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병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그냥 묻어둘 수 없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앞쪽 출입구가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어젯밤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강은혜 씨, 존속살인 미수 및 사기 관련 혐의로 임해 동행 요청합니다. 강은혜가 뒤로 한 발 물러서며 출구를 봤습니다. 뒤쪽에도 제복을 입은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잘못했습니다. 강병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기봉이 무너져 내리는 강병철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여기저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빈소 안에 울렸습니다. 철커덕. 강병철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기봉이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강병철이 눈을 떴습니다. 기봉아, 30년 전에 내가 너를 업고 막장 밖으로 나올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였어? 기봉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빛이요. 갱도 입구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강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보였어. 지금도 보여. 두 사람이 빈소 문 쪽을 봤습니다. 문 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이틀 동안 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다리에서 밀었다는 것. 폐광 야간 경비원이 30년 전 동료를 갱도 안에서 닷새 동안 지켰다는 것. 목격자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강병철 씨가 살아서 장례식장에 걸어 들어갔다는 것.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최기봉 씨가 진짜 사람이다. 30년 전 인연이 이렇게 만나다니 기적이다. 이런 이웃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기봉은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강병철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 기봉은 폐광촌 야간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낡은 파란 방한 점퍼에 노란 안전조끼, 오른쪽 무릎 보호대, 손전등 하나, 제방기를 걸었습니다. 낡은 철교 아래를 지났습니다. 강물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5밤 전에는 다르게 들렸다는 게 기봉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강병철이 정선에 내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이 전보다 안정됐습니다. 기봉의 폐광 숙직실 앞에 차가 섰습니다. 기봉이 문을 열자 강병철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닐봉투였습니다. 매운탕 재료예요. 직접 끓이세요. 기봉이 잘한다면서요. 기봉이 비닐봉투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강병철도 피식 웃었습니다. 끓이는 건 자네가 잘하잖아. 기봉이가 옛날에 막장에서도 찌개를 제일 잘 끓였잖아. 두 사람은 숙직실 작은 가스버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봉이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된장 반 숟가락, 고추장을 넉넉히, 마늘을 통째로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강병철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윽, 30년 전 막장에서 먹었던 그 맛이야. 기봉도 국물을 떴습니다. 칼칼하고 후련한 그 맛, 잊혀지지 않은 그 맛. 강원도 정선 겨울 강물 소리가 숙직실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